국민의힘 전당대회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분 글 소개해 드릴까요? 출사표님, 흥행의 성공? 보기 싫어도 바라보게 한 게 흥행 성공인가요? 후다닥님, 김기현이 안 되면 국힘당 압수수색 들어간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강승규 수석이 지시했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대통령실 개입이 그렇게 논란이 많이 돼 있는데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뭘 만들어서 누구 깎아내리고 누구 되게 하고 이 머릿속에 이 공직자 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은 한글을 사용한다. 헌법에 규정 없습니다. 근데 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은 규정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에 해당하는 당내 경선 거기에 공무원 관여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하물며 공직선거도 아닌 당직이라는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지금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 사례를 하나 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TV에 나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다 해서라도 열린우리당 좀 응원 좀 해주고 싶다 한마디 하셨다가 그분이 탄핵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과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식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 친구 상식이 요즘에 연락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참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이거 연대예요? 연대라고 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급작스럽게 아니 답은 뭐 어제 같고요. 이제 기자가 그러면 이걸 둘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 했으니까 공동 연대로 보아도 되냐 그랬더니 뭐 그냥 말 그대로만 뭐 이해해 주라 그러는데 둘이 같이 서가지고 하면 그게 연대지 뭐 고됩니까? 그렇죠. 예. 그 희한한 연대긴 한데 이제 연대를 해서 대여 공동 투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폭증했던 것은 그러면 대여 투쟁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못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황교안 캠프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일단 이번 전대 인정 못하겠다. 예. 이제 약간 부정선거 프레임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결선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이유에 따라서 또 행보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안철수 캠프에서 쥐고 있는 자료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폭로가 되고 어떤 상황을 만들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단일화하기 불과 한 2, 3일 전에 손가락을 자른다 뭐 어쩐다고 엄청난 격앙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단일화를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내일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제 그제까지는 전혀 이런 상상도 못할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실제로 1차 투표에 표의 영향은 전혀 없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투표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 두 분이 서서 막 얘기하고 이럴 때는 불과 한 0.23% 정도 투표했나요? 거의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럼 결국 결선을 두고 한다. 그 결선을 제가 보기엔 그 두 분이 올라가기는 사실상 더 어려운 건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어제 기자회견 한 게 이제 투표가 다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다. 예. 그러면은 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어제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안철수 캠프에서 먼저 천하람 캠프에도 연락하고 황교안 캠프에도 연락을 해서 만납시다. 오전 11시 반에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만납시다 해서 티타임 제안을 했는데 그 천하람 캠프에서는 뭐 일정상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 그 사퇴 요구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안 간 것 같고요. 황교안 후보하고는 이제 미팅이 성사돼서 약 40분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합시다 해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즉각적으로 하고 대여 투쟁을 이제 선언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투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그리고 수사도 실제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승규 수석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을 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또 이제 우회하고 그래서 뭐냐 이게 그랬더니 실제로 두 후보 모두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캠프 같은 경우에는 비윤계라도 좀 모아서 가야겠다라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사를 하셨대요 용산으로. 그래서 이게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용산 출마를 생각하시는 뭐 건가요?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화동에 살다가 2주 전쯤에 용산으로 이사했다라는 얘기를 캠프 관계자가 했습니다. 대통령실 근처를 돌아다니시는구나. 그러네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안철수 후보도 이걸 터트린 타이밍을 보면은 ARS 투표 하루 남겨놓고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이 투표할 거라고 생각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표 때문에 했다라는 건 좀 성립이 어렵고 황교안 후보도 어차피 이거 안 터트리셔도 ARS 하시는 분들은 뭐 송관이 못 믿겠다 해서 이거 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 저는 유불리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이런 또 황교안 그 후보 같은 경우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집단 린치를 많이 당했잖아요. 참다 왔는데 저는 폭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얘기가 어제 계속 나오긴 했어요. 근데 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래서 캠프 내부에서 한 30%는 대통령실하고 세게 각세우고 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70%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막 갑론을박 끝에 뭐 어쨌든 후보가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노선을 결정하지 않고 회의가 파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정작 화를 낼 때는 안 내고 다 끝나서 화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거죠. 아니 정부 수석 사실은 경기를 그게- 요구하고 맞습니다. 세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야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 그 뒤로 말을 안 했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또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졌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큰 꿈을 이루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올라오는 글들 보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용님 어차피 자기가 떨어질 거 알고 강한 척 메소드 연기하는 거라니까 크크. 또 호철강님 안철수가 히든이 있을까? 이분은 카드 좀 하시는 분인 모양인데. 해피님 출구 전략 명분용이지요. 이또롱님 또 황에게 떠넘기고 다시 철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글들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고요. 벌써 또 짐 쌀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 명운이 걸린 선거였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대표를 어떤 대선 후보의 디딤돌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1년만 하고 총선 끝나면 자기는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그 본인의 대선 전략이라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식에서 실패할 경우에 사실 다음을 기약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인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 댓글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 4위가 정해진 모양이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근데 황교안 후보는 안철수 후보 손을 잡아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했을 때 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아니 제일로 궁금한 게 음.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결선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김기현 후보 밀어야죠. 그런 말까지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토론 때 나 아니면 누구 뭐 이걸 정하는데 황교안 후보를 택하더라고요.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라고 했는데도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막판에 이렇게 돈 것은 뭐예요? 난 결코 저 김기현 후보의 땅 전문제 가지고는 지지가 안 된다 이겁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이걸 뭐 유불리 차원에서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은 안 되고, 이게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후보가 결국은, 저도 그동안 늘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 김기현 후보 늘 사퇴하라 해놓고서는 또 뒤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결선 가면 또 김기현 후보 지지하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안철수 후보랑 뭐 연대까지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자꾸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선거 연대적인 차원은 아니고, 요 문제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전 두 분이 같이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김기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근데 그런 뉘앙스로 기자들이 해석해서 기사를 쓴 것이지 본인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캠프 관계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 문제를 계속 얘기할 거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아니다, 마지막 토론, 그러니까 채널A 토론에서는 그때는 좀 비전도 얘기하고 그래야지요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또 해서 황교안 캠프 전략가한테 왜 기조가 바뀌었냐라고 물었더니 이 문제는 묵과할 수가 없다. 검사 본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보 스스로 볼 때 이게 그 토착 비리다라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될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원칙을 고수했을 때 총선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과 나올 거니까 또 보고. 장윤미 변호사 오늘 너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만 하다가는 오늘 장윤미 변호사 그냥 가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상천외한 해법을 내놨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뒷부분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네. 일제 전범 기업을 통해서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연한 삼권 분립이 지금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 판결을 무시하고 전범 기업 배제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사법부가,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얼치기 독립운동하듯이 그 판결을 쓴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국민의힘의 몇몇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문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는요, 국가와 국가,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 간의 재정적인 문제, 샌프란시스코 협약, 이게 전후 상황을 정리하는 협약이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개인적인 배상 문제가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사과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최근에 이 대한민국에서 낸 안을 갖고 이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한국 정부한테 사과하지 말아라 라고 종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외교적인 수사를 쓰긴 했는데 거의 알겠다는 취지예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미쓰비시라는 전범 기업이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만 다른 국가와 다르게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미쓰비시 탄광에는요, 미군 포로들도 가서 강제징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미쓰비시 임원진들이 사과했습니다. 중국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소송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당연히 자국민의 편을 들어줬어요.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미쓰비시가 했는지 아십니까? 배상해줬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거기서 열애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힘을 보탤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삼권 분립이라는 기초적인 민주주의 원칙에도 상당히 반하는 것이고요. 제3자 변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리의 취지가 이런 채권자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낙 동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요, 내가 나한테 피해 입힌 사람한테 돈을 받지 제3자한테 안 받겠다 의사표시하면 그 사람이 임의로 변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법치이고 정의일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한일 관계의 건전한 미래의 하나의 토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살아있는 분이 3분이시잖아요. 네, 그 3분은 되십니다. 다 지금 다 그렇게 못 받겠다라고 하신다면서요? 예, 어제 회견도 하셨고 예. 그런 입장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 방법을 놓고 지난번에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해법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습니까? 다르죠. 그때는 문희상 의장이 제안했던 것은 일본 기업의 참여, 일본 정부의 사죄,
이게 동급으로 5대 5로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 이거 뭐 사실은 민주당이 못한 거를 국민의힘이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시크님이 기상천외, 제가 아까 기상천외 한 방법이라고 그랬더니 문희상이 이미 내놓은 방법인데 뭔 개소리 그러셨는데 시크님이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방법은 일본 전범 기업이 우리 기업과 함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시크님 개소리 하지 마시고 글에다가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개소리 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예. 자,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아까 민법의 법리는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대동소이하게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성급하게 나섰던 데에는 뭐 정부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한일 관계를 좀 신속하게 풀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작년 9월에도 뉴욕에서 그 기시다 총리 면담할 때도 굴종 외교 논란이 좀 있었고 3.1절 기념사에서도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책임을 묻는 왜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사과 저도 계속 외칠 필요는 있는데 또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이 억지로 강제로 해서 받아낼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부의 고민을 깊이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국내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여야의 합의 정도는 이끌어내서 뭐 특별법을 제정한다라든지 이 정도 방법은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소위 말하는 뭐 통치행위로서 이것을 넘어가고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통치행위라는 이론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나중에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또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해법에 대해서 이제 뭐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변호사 이 표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라죠, 장윤선 기자? 네, 40년직이라고 하는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악쓰는 겁니까 이게? 제가 그 대법 판결문을 다시 좀 읽어보고 이 얘기를 그 석동현 변호사한테 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대법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일제 강제 동원은 일본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1938년 4월 1일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해서 19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 실시해서 한반도 각 지역의 관을 통해서 징용을 실시했던 거다. 한 달에 2엔 3엔 받으면서 한 달에 2번 외출 허락을 받고 임금도 전부 일방적으로 입금하게 하고 통장과 도정은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게 하고 고된 노역에도 제공되는 식사량은 터무니없이 작았고 도망치다 잡히면 구타 체벌을 당했고 이것은 모두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다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악쓰는 겁니까? 악쓰다뇨. 악을 지금 그러면은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친 우리 선열들은 떼쓰고 악쓰고 개소리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까? 보수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참칭 보수라서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민주평통 사무처장이라는 지위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분이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출마를 하려고 경선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한테 졌는데 아마 이후에는 또 출마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똑똑히 기억해 두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오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날짜들이 나옵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안 사항이고 아주 오랜 사전 작업을 통해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4월 26일 미국 방문 일정 나오고 또 3월 16일, 17일 한일 정상회담 이건 이제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이렇게 나온 걸로 미뤄 보면 사전에 어떤 큰 그랜드 플랜이 짜여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 11월 달에 아소다로 전 총리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당시에는 그때 그 MBC 기자 뭐 전용기 태우냐 마냐 막 이런 논란이 격화되면서 일부 보도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왜 왔냐, 무슨 얘기했냐, 혹시 강제징용 관련된 거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요미우리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은 기시다 총리가 아소다로가 지난 시기 물밑에서 애쓴 노력을 치하하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소가 와서 상당한 물밑 대화를 해놓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태평양 방위에 늘 한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정부 그건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이 한일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 원칙과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항상 좀 한일 관계 좀 푸세요라고 얘기했지 그 이상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주 강도 높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태평양 방위에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한국도 참여해라. 이것은 결국 대만 문제와 직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타겟으로 할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좋다. 박수 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문제. 그 일본의 자위대 파견 문제를 우리가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한일 관계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고 과거의 역사 문제에 너무 발목이 잡혀서 안 된다는 거 다 동의하거든요. 뭐 그거에 동의 안 하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분과 실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도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일본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는데 그럼 한국 정부는 무슨 이익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통합이 전제가 돼야 그 대통령의 령이 대외적으로 해외에서도 령이 서는 것인데 저는 이게 국민들에 대한 설득 절차 없이 뭔가 혼자서 구국의 결단을 하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혼자 하시다 보면 지칠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까? 레몬님, 가위바위보도 일본에 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한국인데 그냥 손들고 항복한 셈이니 이게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이런 걸 주셨어요. 예, 임금님 귀에 캔디님, 상시가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이제 그만 들어와라. 연식이 좀 되신 분이에요. 이런 유머 아주 옛날 유머 반가워서 임금님 귀에 캔디님께 글래머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순당 5,500님, 앵커님 9명 구독시켰어요. 치킨 쿠폰 주세요. 글 좀 올리시라니까. 글을 못 봤어요. 그래도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우리 모두 상식을 좀 찾아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